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략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나란히 부산행입니다. 최신 여론조사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요.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마디로 극우들께 멱살을 잡히고 있는 김문수, 석동현 변호사까지 영입한다고 합니다. 오락가락 행보에 캠프 붕괴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의 탈당과 이재명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대거 탈당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이런 소식들로 발빠르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오늘 공교롭게도 또 이제 나란히 셋 다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 이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에서 12일, 13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8%, 과반이 넘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도에서의 표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6%, 김문수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10%, 중도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달리고 있다. 예,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험칙으로 보면 사람 내 구조가 인지 구조가 2주 전에 결정하는 걸 거의 바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일주일이 엄청 중요하죠. 지금 3주 남았다고 보면 이번 일주일에 결정을 하면 나머지 2주가 거의 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투표장에 가서야 결정한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양 진영으로 결집돼 있는 분들은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고 변동이 없을 것이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 일주 동안에 곧 일정이 메시지고 일정이 전략이고 일정이 모든 승부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어제 이제 TK 지금 오늘 PK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유권자 숫자가 가장 많아요. TK 불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복합적인데 조금 전에 중도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지지율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승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겠네요. 거의 뭐 승부가 거의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사실 이제 TK 민심이든 PK 민심이든 간에 지금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집행부 하는 게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조금 덜 주고 그쪽에 그다음에 민주당 그럼 이재명이 한번 얘기 열심히 한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 가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자신이 지지해왔던 또 그리고 오랫동안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후보가 있으면 자신이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이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미운정 후운정으로 한번 이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투표장에 가서 도장을 찍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나 심리학적으로도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배신한 것 같고 스스로가 의리를 안 지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본인이 되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의 일부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보하고 맞는다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좀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도장 찍고 선거일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서 안심하고 좋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지금 무슨 짓이라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스픽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윤석열, 김건희 사형 무기징역 포토라인에 서는 자체도 그 사람은 정신적 사형이에요.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미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친오빠가 권총을 올려놓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심지어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만에 하나 정말 뭐 최소의 손톱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서 뭘 못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현타가 오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면 투표장에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들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격차가 크게 더 날 수는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우리가 전략 전술적으로 만드는 거
또 이미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그들이 그런 길을 가고는 있지만 더 부끄럽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제 이제 대구에 방문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이준석도 오고 그랬는데 그 대구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모였고 동성로에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제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기 싫다, 나 안 하고 싶다 그냥. 이재명은 죽어도 싫은데 국민의힘도 너무 싫고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꼴도 보기 싫어, 나 그냥 TV 안 볼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르신들이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준석으로는 안 가던가요? 이준석으로는 안 가요. 또 이준석은 더 싫대. 네. 더 어렵다고 더 싫대. 그래서 지금 보수 쪽의 여론도 웃긴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기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사람들이 응답자 중에도 2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고 40%가 김문수 후보인데 웃긴 거는 이준석이 12%. 예, 그렇게 많이 높아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보수층 안에서만 이재명 보수 후보보다 안에서? 보수층 그러니까 더 안에서만. 의미가 큰 게 보수층 안에서도 이준석이 12, 이재명 2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어떡하냐? 나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유명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88% 이게 배당률인가요? 이게 88%를 이재명 후보에 배당을 하고 김문수는 8%. 뭐 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갬블링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는 게임이죠. 네.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을 때 또는 아주 이변 가능성이 있을 때 88에서 그 반대편에 걸을 때 이제 자기한테 배당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벌써 88이면 완벽히 쏠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률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걸로 보면 이제 재미없는 게임이고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비율로 나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장 정확하고요. 돈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중요한 판결을 앞두거나 헌재 어떤 결정을 앞섰을 때 소위 테마주 움직이는 걸 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 테마주가. 네. 예, 마찬가지겠죠. 네. 그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TK부터 먼저 달려가는 게 상당히 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왜 대구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 그랬는데 김문수가 TK를 먼저 찾는 거는 약간 응급처치 받으러 오는 느낌이고 이재명이 오는 느낌은 뭐 이미 내가 거의 대부분 평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캐스팅 보트 내가 장악하러 왔다. 이게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 주목이 되는데 뭐 하여튼 지금 당선 가능성을 계속해서 예측하는 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시기상조이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여론의 추이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캠프 붕괴 위기 이야기를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김문수는 이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은 이제 정광훈 세력들이 그 타고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거의 뭐 개싸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얼마 안 되는 자리를 정광훈 쪽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이제 박혀 있던 돌은 왜 굴러온 돌이 다 빼먹냐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이 날 것 같은 모습인데 제가 아까 소두에 석동현 변호사 김문수 선대위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저는 사실 석동원 변호사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그 개몽녀 김계리 변호사가 나는 정말 그 사람 너무 싫다. 뭐 쫓아내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사실 맞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자기네끼리 계속해서 변호 활동 열심히 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뜻을 모으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서로 싫고 난리가 났는가. 근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석동현 변호사가 솔직히 자기 장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언론에 나서서 뭔가 얘기하고 자기가 뭔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고 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씨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론이 나오게끔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석동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은 사실 끝난 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어디서든 간에 이 석정희 변호사도 스스로 이제 구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세력하고든 어쨌든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세력이 지금 김문수 이 후보의 세력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뭐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황당한 행보는 아니다. 네. 충분히 능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뭐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식으로 늘 얘기를 그렇죠. 항상 하는데 그러죠. 법률적인 변호하는 것도 항상 마이너스의 손이죠.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부산도 공천이 안 되고 서울 송파도 안 되고 하면서 어디로 갔었어요 그때? 무슨 비례대표 네네네. 정광훈 목사 쪽으로 자유통당 같이 갔었죠.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엊그제 그 김문수 후보가 도리가 아니다. 내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하니까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께서 그럼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 농담도 아니냐. 주셨는데 자, 그 도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윤을 대변해서 그 윤 세력 등등과 함께 간다. 거기에 이제 자유통일당 이영수 씨가 얘기했잖아요. 잔뜩 이미 안에 이제 자유통일당이 장악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이제 석동현 씨가 들어가기 좋은 어떤 터전이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원인으로 거슬러 가면 누구 탓이냐? 김문수 후보 탓이죠. 본인이 오락가락 아니 엊그제는 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서요. 네. 개사과죠.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그렇습니다. 뭐 최상병 이런 뭐 여기도 모르고 지나가고 계엄에 대해서는 그런다면서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가 도리가 아니라는 게 도대체 그 도리의 기준이 뭐고 도리의 대상 객체가 뭐고 하는 것도 헷갈릴 정도로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흙탕 멍멍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신혜식 TV 이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김문수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밤에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그저께 밤에 12일 날 밤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근본 정서가 김문수 10년 동안 야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 펌핑해가지고 살려줬는데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축출되고 후보 나가리 될 뻔한 거를 우리가 다 살려줬는데 이 양반은 왜 자꾸 우리하고 선긋냐? 예? 더 우리를 챙겨라. 우리랑 단일화 하자. 구주화 후보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네. 거기랑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요구사항이 있겠죠. 뭐 공천을 내년에 뭘 달라고 하든지 뭐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극우 세력들은 김문수에게 이제 뭔가 돈 내놔.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 행세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는 이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자니 이거 윤석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고민도 들고 탈당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러는데 김용태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 무슨 고민?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본인이 결정 내릴 권한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될까요? 없겠죠. 사실은 네. 그 김용태 씨는 제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그냥 명확하게 윤석열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네.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발을 빼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지난번에 그 최상병 특검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도 네.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특검하면 안 된다. 왜? 특검을 하게 되면 결국 탄핵하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할 정도로,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얘기고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거를 그러면 제대로 좀 한번 파헤쳐 보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탄핵으로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대체 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옳지 않고 그 결과에다 책임을 지든지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어정쩡하게 그렇게 행동해 왔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 이 7명 중에서 자기 혼자 김문수 씨로 이제 후보 교체 된 것에 대해서 한덕수를 후보 교체하는 걸 반대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차피 나 혼자 해갖고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 나중에 뭐 다시 비대위원 회의하면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네. 나 혼자 그냥 반대하고 말았어. 이제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씨를 따라가서 누군가가 이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끝까지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소신 있게 자기 발언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제대로 하고 이제 탈당까지도 불사하고 할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태 씨는 짝짱을 보다가 눈치껏 행동하다가 이러면은 조금 슬금 뒤를 빠졌다가 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또 앞에 나갔다가 이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된 것도 사실은 보훈 인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김문수 씨 입장에서 어쨌든 내 편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젊은 피도 사실은 좀 바깥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네. 이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바지 사장으로 다시 내세운 거나 그 마찬가지거든요. 바지 사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가락시장 가가지고 김문수 씨가 한 그 영상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배현진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으로 뭐 뽑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그 옆에 앉아있는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제지하거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뭔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비대위원장의 모습인지 후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것에 지적을 하는 사람인지 네. 어떤 길을 만들어가지고 일로 가라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김문수의 비위 맞춰가지고 그냥 할 말 못하고 자 어쩌다 운 좋게 한번 좀 자기가 반대한 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김용태 의원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알아요. 김용태 의원하고 사실 방송도 되게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청년 대변인 하면서 사실은 청년으로서 또 최고위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되게 젊은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도 지금 됐어요.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제 하려는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압박과 너무 많은 이 선배들의 틈에 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비대위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에 그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 큰 자리를 받았으면 자기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도 그렇죠. 사실 네. 완전히 그냥 그렇죠. 쾌도난만식으로 질러야 되는데 어차피 네네. 뒤가 없고 대선 끝나면 어차피 나가야 될 자리 아니에요. 말리기는커녕 불을 네. 지른 것도 있었죠. 그렇죠. 최상병에 대해서 어. 김문수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맞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치부한다 치고 예. 뒤로 돌아서 물어봤잖아요. 네. 최상병 누구야? 서로 연평해줘 그러고 연평해전이라고 하면서 와, 너무 더 좋을 불을 질러줬죠. 그러고서 본인은 네. 또 조용히 살짝 가서 혼자 또 혼자 참배하고. 참배를 했어요. 맨손으로 막 닦고 막. 네. 막 비석을 닦더라고요. 예. 그거 맨손으로 닦는 게 아니야 임마. 네, 장갑 끼고 닦아야 어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또 입장을 달리 했어요. 예. 그때 오락가락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멤버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제 표 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거를 총괄하려면 소위 말하는 그립감이죠.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한참 날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차없이 뭐 누가 잘못하면 쳐내고 네. 바로바로 뭐 심지어 누구누구를 교체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립감을 갖고 전체를 집중시켜서 선거운동을 끌고 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이 야 다선 의원들이 초선 말발 없는 초선 내어서 허수아비 핫바지 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평이 나오는데 그 평을 자초하는 건 오로지 본인이에요. 아하. 네. 그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게 전혀 후보를 도와서 시너지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처음에 그 탄핵 1차 의결 때 불참했잖아요, 김용태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점수를 왕팡 그냥 깎아 먹었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락가락 계속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 하는데 뭐 애초에 오락가락의 원조는 이제 개혁신당 나갈 때 지 혼자 안 나간 거. 그렇죠. 그것도 그랬죠. 네. 원래 막 천하용인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네. 천하용인의 그 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야 이준석 의원하고 네. 천하람 의원하고 그 다음에 허은하 허은하. 의원하고 4명이서 정말 뭔가 새로운 젊은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이기인도 사람인 있었죠, 것처럼 이기인. 이기인도 있었네. 네. 그렇게 해보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 했다가 결국 자기 혼자 그냥 쓱 국힘에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오, 좋은 데서 좋은 받았어. 데또 받았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그 좋은 곳이 이제 경기 포천인데 그렇죠. 완전 보수잖아요. 거기는 공천 네.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곳인데 원래 이거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김재섭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김재섭은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봉과 포천의 차이다. 그럴 수 아니 그리고 네. 김재섭은 가서 탄핵할 때도 이게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도봉은 아무래도 그래 진짜 서울이고 스윙 보터의 성향이 강한데 포천은 뭐 하여간 국민의힘 공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곳이고 보수 일색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세의 흐름에 자꾸 따라가다가 또 이제 윤상현 의원한테 가서 묻겠죠. 형님 나 어떻게 해? 그러면 야 기다려봐. 때가 되면 다 잊어먹고 또 우리 찍게 돼 있어. 또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은 거부를 하고 소신을 지켰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 친구는 하여간 참 그러니까 좀 소장파 느낌의 그런 맛은 전혀 없고 뭐 바지사장 느낌의. 나이 어린 그러니까 너무 눈치 중진 봐요.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마이너스 시너지, 마이너스 선과 마이너스 시너지가 이제 계속 만나게 되는 황당한 그러니까요. 결과죠. 근데 일각에서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김용태를 앉은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후원회장이라는 거예요. 김용태가.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당의 비대위원장인데 네. 지금 상대당 다른 당의 네. 의원의 대선 후보에 네. 지금 이건 지금 대선 후보 잘 되게 하려고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이에요. 오,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신기하네. 그게 무슨 뭐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규정이 없겠죠. 네, 어긋나는 네. 거라기보다는. 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어허. 나는 김문수를 지금 지지하는 건 아닌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당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격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을 데리고 오기 위한 포석으로 뭐 후원회장 자리를 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는 바꾸려다가 겁니까?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전화도 함부로 못 할 걸요라고 그래, 엊그제 맞아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용인에서 사실은 꽤나 심리적으로 이제 멀어졌고 그 보좌진 중에는 또 저랑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양쪽에 막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깝지가 않아요. 이제 가까웠다가 이제 멀어진 거죠. 근데 가까운 사람 멀어지면 더 배신감과 이런 것 때문에 또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적합치 않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국민이 봐왔지만 누구를 브릿지로 해서 뭐 단일화가 되고 말고 할 그런 캐릭터는 전혀 아니거든요. 김종인이라도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김종인이라도 안 되죠. 오로지 네. 딱 하나죠. 유불리를 따져서 유불리의 어떤 대상은 이런 거죠. 내가 당권을 접수할 수 있다든지. 예. 예를 들어 이번에는 기어 들어가서라도 어떤 기여를 하더라도 다음에 당권을 장악한다 이러면 갈 수 있는 거죠. 뭐 100번이라도 가랭이 사이라도 길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유불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 네. 10% 15%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못 받는다. 그래서 그만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기본 후원하고 이런 건 있어서 그리고 최소화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준석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요령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다음번에 싹이라도 조금 튀어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저울질을 해봐서 그게 유리하면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는 거는 이 저울질만 남아있지 누가 브릿지로 뭐 가교 역할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닐 겁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저 희망의 여로 같은 건데 이제 한길 리서치 이런 데서 조사한 걸 가지고 야, 지금 김문수로 38% 나왔다. 예, 마침 추격하고 있다. 이재명을 따라잡고 있으니까 빨리 이준석하고 단일화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을 막 하던데 정작 이준석은 이럴 때일수록 보면 이렇게 자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뭐 한번 떠들어봐라, 뭐 한번 볼까 이런 관망세로. 정치적 단수로 보면 뭐 김문수 후보 이런 단수까지는 아니어도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전체적인 단수로 보면 거의 뭐 대등하다고 보여지죠. 예. 노회하다는 표현이 맞죠. 노회하다. 이준석 제가 재밌는 말씀드리면 네. 딸 학원을 데려다 주는데 그 딸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준석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뭐를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순간적으로 해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평생 정치에 한 게 뭐 달리 제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처음에 이제 교육 사업 그 뭐 벤처처럼 이렇게 약간나마 그게 있다가 이제 바로 정치인데 예. 정치를 계속 한 분이야 했더니 두 번째 질문이 근데 그럼 저렇게 계속 돈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야 만만치 않다. 평생 사실상 해본 게 다 정치고 정무적 판단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단수에서는 앵간한 어르신들 수염 잡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무등을 타고 그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준석 씨가 운빨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네. 솔직히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 사실은 자기가 당대표 하면서 그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그 공천계의 문제라든지 별별 이상한 그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거 본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김건희 씨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뭐 클라우드에 다 저장했는데 거기에 문제될 게 되게 많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본인들이 공작 정치를 사실은 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철퇴가 가해져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다시는 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게 원래 건강한 나라의 정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명태균 씨에게 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명태균 씨의 비위를 사실은 잘 맞춰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좀 마상을 입거나 외상을 입으면 너에게도 안 좋을 거고 너에게도 안 좋을 거고 얘에게도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쫙쫙 풍겨가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걸 터뜨리게 되면 김건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윤석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명태균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딱 계산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일단 너에 대해서는 조용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 네네네네. 능력.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라고 하는 정말 천하의 이 극우 보수적인 행태를 가진 사람이 여기 등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아주 난리가 나니까 여기에 어부지리로. 아, 그러니까 보수는 나라니까 나를 찍으라니까 이러면서 나야,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갑자기 막 부각시켜가지고 무슨 삼강이에요. 삼강도 아닌데 자기를 삼강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단일화를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고 본인은 할 수 있겠어요? 아우, 저는 우리 못하겠죠. 정치판에 오래 계셨지만 못 하시잖아요. 당연히. 저는 우리 정치판에는 오래 있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양쪽 진영을 다 아시니까 이 네, 정치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아실 텐데 네. 이런 일을 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하늘에 돕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이게 나는 사실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네. 이번에도 단일화를 괜히 미끼로 해가지고 그것도 단일화도 할까 말까 할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야 항상.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김문수가 아까 말한 한결리스트가 38% 나왔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하고의 차이는 10% 정도밖에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준석이가 10%만 딱 잡아주면은 할만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구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딱 포인트 찝어가지고 네. 몸값을 막 잔뜩 올려. 네. 근데 실제 자기가 김문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없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당권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 말아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얘들 비판할 수 있고 쟤들 비판할 수 있고 이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그냥 이렇게 운신의 폭을 줄여가면서 어디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겠지. 근데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운빨 말씀하셨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 해서 정말 타고난 그런 거 운빨이 되게 잘해요, 있어요. 그런 거를. 물론 운빨도 능력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후임에 당대표를 한동훈 씨가 했잖아요. 또 그 뒤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예. 여연을 압수수색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명태균과 그렇죠.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은 여연이잖아요. 네, 여도연구원. 예. 여연을 압수수색을 안 하잖아요. 왜?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호사가들 얘기처럼 한동훈 측에 있는 검찰 등등 했을 때 여연 만약에 압수수색 털면 그 뒤에 한동훈 씨가 할 때 또 여연 소장에 누구를 앉히고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 내부 감찰을 하니 많이가 한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못 터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씨 측의 검사들이 어떻게 했다 치다 그런 가정을 해도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서 이준석 후보가 사는 거죠. 그런 운빨 너도 안 되고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라는 측면으로 본다 네. 그러면 아주 탁월한 운빨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또 마침 계엄을 선포해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딱 끌어주고 게다가 또 김문수 한덕수 개싸움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사라져야 될 정당이야. 진짜 보수가 어디 있지 찾게 만들고 요런 거를 기가 막히게 또 얻어먹는 데다가 또 오늘 또 요러다가 또 이준석 기술 장기술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여성가족부 명칭을 좀 바꿔보자, 좀 여성가족부를 확대해보자 이런 논평이 나오자마자 또 막 맹비난해 막 또 남녀 갈라치기 또 참 하여간 잔기술 하나는 뭐 타고났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잔기술로 계속 버텨줄 수 있으면 뭐 다행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네. 안철수 씨랑 이준석 후보가 정계 등장 시기가 같을 겁니다. 2012년도 네, 뭐 네, 거의 네. 그럴 겁니다. 네. 2012년에 아마 비대위원이 됐을 거고 그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뭐 이런 거 양보 한 해 만에 뭐 하면서 그보다 좀 앞에 있었던지 그럴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안철수 씨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저런 모습 보다가 이제 식상하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완전히 이제 뒷전을 그렇죠. 밀려나죠.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신상처럼 포장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또 이 모바일 개인 미디어 시대에 다 똑똑하고 네. 다 정보가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걸로 이렇게 치고 나오고 허수아비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제를 잘 바꾸고 하더라도 이제 요번에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요번에 하는 플레이에 따라서 너무 식상하다. 뭐 나이 젊은 노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많이 작동을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이 아저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와이에서 지금 SNS 엄청 열심히 해요. 네. 이것저것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오늘 청년의 꿈에도 또 뭐 아침에 뭘 하나 올렸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이런 때는 손절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나 자꾸 연락 오는데 난 손절한다고. 얘네들은 미래와 비전이 없다. 내가 나이 70 넘어가지고 감정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 진짜 당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손절한 거다라고 강조하는. 제가 보기엔 감정이 제일 커 보이는데 하여간 감정과 감성이죠. 잊혀질 자유를 누릴지 모르는 분이에요. 네. 실제로 거슬러가 보면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뭐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 당이 불러서 내가 경남지사가 있는데 당이 네. 불러서 내가 포기하고 중간에 대권 나오고 뭐 또 나는 뭐 피했는데 뭐 당이 불러서. 지금도 또 이제 그런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그렇죠. 뿐이죠.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이분은 또 타고난 홍준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고. 본인이 인성, 누구를 지금 인성. 비난할 판입니까? 네, 타고난 그분이 인성. 지금 자기 앞갈머리나 잘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들은. 그러니까요. 정말 돕긴 객긴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 홍준표가 사실 그 배신감을 막 느꼈던 건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할 때 본인 캠프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김문수 캠프 쪽으로 싹 가는 모습을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는 아니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강릉에서도 뭐 대거 탈당하고 전 국민의힘 시장이었던 사람도 이재명 지지를 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야 이게 한편으로는 참 외연 확장이 대단하고 용광로 같이 모든 걸 녹이는 이재명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사람들 다 받아줘도 되나? 이 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자식들이 이럴 텐데. 그렇죠. 나중에 청구서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익 공동체 개념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 중에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쭉 있죠. 네. 뭐 최근에는 뭐 무슨 청담동 술자리인가 하는 분도 뭐 탈당을 하고 어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유튜브에 예. 보니까 이익에 따라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제 쫓는 분들이 많았는데 엊그제 이제 선언한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바래고 온 줄 아냐? 보다 못해 하다 너무해서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전면에서 보였던 이병태 교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죠. 예. 제가 개인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배시라서 잘 아는데 그렇구나. 개인의 뭐 이익을 쫓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어떤 가치적인 지향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본인이 이 페이스북에 써놨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가 무슨 중용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걸 마지막 정치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인 거에 관여하는 거에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써놨더라고요. 네. 함께하는 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 가치 동맹으로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이제 다양한 외연 확장의 모습이 보이는 반면 김문수 캠프는 구세력과 구구 세력 뭐 완전히 신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들 뭐 차명진 같은 사람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막 자리 싸움하는 형국인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탈당을 시키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사실은 간 것이고 예. 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들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아수라장처럼 되어 있다고 지금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영수라고 하는 그 이명박 때 여론 공작했던 사람, 네.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여론 공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5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단톡방 120개 만들었다. 이거 뭐 우리 신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홍준표 때도 그런 여론 공작용 조작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윤석열 때도 가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도 김문수 캠프에 간다고 하더니 네. 내가 가보니 정광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갖고 도저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예. 왜 우리 쪽한테는 엉터리 같은 일만 시키면서 니네 혼자만 얼굴 이렇게 낯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오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두 개. 네, 완전 다 다른 얘기잖아요. 게다가 지금 여기 신천지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완전 아수라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누가 중심을 잡고 일할 수가 없고 여기 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틀려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이전 투구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머리만 쓰다 보니까 실제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는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이 판에서 뭘 먹을까 이것만 사실 남아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자꾸 이제 애매하게 선 긋는 듯한 보다 정강훈 뭐 최근에 예배 간 적 없다고. 김문수 거짓말 안 한다 그러더니 거짓말 엄청 하잖아. 정강훈하고 관계가 있네 없네 이러면서. 뭐 이제
우리 충청도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핫바지냐 이런 농담을 하는데 네. 자 이제 윤석열의 핫바지로 생각하고 처음에 김문수를 이렇게 후계자로 한다 뭐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핫바지라고 치고요. 근데 핫바지가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꼭 맞아요. 벗기가 싫어요. 오. 예. 아, 좋아요. 내가 왜 벗어? 네. 근데 좀 이따 또 한덕수한테 저기를 해보니까 한덕수도 자기가 쏙 맞아요. 자기도 먹기 싫은 거예요. 둘이 이제 일전을 한번 벌인 셈이죠. 물론 대리전처럼 막 벌이고 막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이제 진정한 핫바지가 승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지금에서 다시 보니까 진짜 핫바지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제 집단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정작 주인공이 된 그 사람 벗기 싫어요. 절대로 안 벗어요. 죽었다 깨도. 김문수는. 그러니까 다 짬뽕탕으로 그냥 다 잡탕으로 다 들여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전 투가 일어났죠. 네. 이 속에서 완전 흑백 텔레비전이죠. 상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있듯이 이제 슈퍼 LED, 네. OLED로 나가는 거죠. AI, 로보틱스로 막 나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쟁기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어떤 비전과 가치와 철학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다, 맡길 네. 수 있겠다라는 장면이 보여져요. 있을 수가 물론 없죠. 이번 대선이 뭐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뭐 정책 선거나 가치 비전에 대한 선거는 아니에요. 네. 뉴욕타임즈도 뭐 대한민국 윤에 대한 국민 투표다, 심판 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규정을 하듯이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뭐 정책 공약 이런 걸로 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이미지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되면 뭘 하겠구나라는 그렇지. 게 보여져야 되는데 다시 이 내란 쿠데타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그런 잔상이 오버래핑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찍겠습니까? 정상적인. 네. 그 조선일보가 얄미우게 답답해야죠, 근데 좀. 예, 뭐 이번 대선에서 정책이 안 보이고 대선 후보들 모두 뭘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방법론이 없다. 양비론을 야 진짜 참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래도 싶고. 괜찮아요. 이 모바일로 다 요즘은 조선일보를 종이로 잘 안 보고 네. 모바일로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니와 네. 양비론을 아무리 해도 자 기존에 경청 투어라는 걸 하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계속 공약이 나갔죠. 정책 공약이 나갔죠. 그래서 공약이 공식적으로 나간 사람은 사실상 한 명인 셈이에요. 네. 사람들이 인지 못하면 공약이 아니죠. 그건 빌공짜 공약이죠. 인지를 아예 못하면 그건 꽝이죠. 그러면 인지를 하는 그나마 지금 정책 선거가 아닌데도 그래도 그 와중에 빛을 발하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 양비론을 핀다고 해서 저게 먹힐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런다 싶고 어제 그 맨날 윤석열의 뭐 정치 멘토라고 알려진이라고 보도가 자꾸 나가는 근데 멘토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심평? 예, 하여간 이제 심평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웃긴 글을 올렸는데 개헌을 하면은 윤석열이 다시 나오고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이고. 4년 중임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임제 개헌을 하면은 대통령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마치 트럼프가 미국에서 한 번 더 대통령 한 것처럼 윤석열도 한 번 더 대선 나가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가 3년 자기 대통령하고 개헌하고 물러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한덕수는 윤석열 다시 대통령 만들기 하는 심부름꾼이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는 나가리 됐지만은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계 친윤들은 아직도 그 꿈을 생각하고 있을까? 윤석열 다시 대통령 만들기 윤 어게인. 오 너무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이게 진짜 이런 개헌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멘토 아니라고 하지 마셔요. 계속 그런 사람을 멘토로 아주 상황으로 잘 모시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물론 멘토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을 멘토로 계속 모시고 그냥 자기들 윤석열 월드에 따로 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분이 쓰는 글이나 말을 그래도 뭐 뉴스에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과연 저분이 어떤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 평생 직업이 뭐였어요? 그냥 판사하다가 네네. 교수하다가 근데 어떻게 정치적 멘토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자칭이죠, 자칭. 저런 자칭은 많잖아요. 지금 제 여의도에 가보시면 자칭 자기가 이 누구 대통령 만들고 누구 대통령 만들었다는 사람이 기천 명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대 로스쿨 다니면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경북대 로스쿨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했죠 그분이. 아우. 나는 그래서 심평 교수님을 사실은 처음에 많이 응원했어요. 예. 왜냐하면 혼자 독야청청 푸르게 행동하다가
많이 당한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판사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자기가 사실 이제 판사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다, 이제 이게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로스쿨을 갔는데 경북대 로스쿨을 갔더니 여기 또 이 사람들이 너무 꼴통이고 자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는 너무 피해자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꼿꼿하고 올바르신 학자적인 그런 이 판사님께서 이 로스쿨 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자기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죠? 네, 네.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제가. 표정이 너무 마셔리마마. 예. 그런데다가 갑자기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에 너무 관심이 이제 막 생기고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그 원래 전 부인이 조배슬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항상 그 정치인들 주변에서 이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지내던 자기가 알고 지내던 윤석열 씨가 이제 이번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를 매개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자기가 엄청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막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언론에서 이걸 실어주고 그거를 또 비지게 달아주고 이러니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은 A라고 말했다가 내일은 B라고 말했다가 말이 사실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판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 나 옛날에는 이분을 존경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이상하게 변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오늘 나왔던 그 뉴스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는 또 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그걸 보고 내가 이 아저씨 정말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또 바깥에서 사람들이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또 일단 숨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말이 조금 약간 좀 약하게 또 들어가요. 그럼 빨리 비난을 많이 해야 형사 되겠네. 고소할까봐. 숨을 죽이게. 형사 고소할까봐.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말 잘못한 것 같으면 또 이제 말을 또 좀 약간 다르게 하고 그거 아니었다고 또 사과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잘하시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시나 요즘 그런 생각 좀 했죠.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 시편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정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 기사가 나오고 이럴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왜 저런 사람 자꾸 출연시키고 왜 자꾸 기사 만들어주고 관심 주냐고 막 불평을 하지만, 윤석열의 심중을 알 수 있는 신락 같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다 허언은 아니고 어쨌든 윤석열의 심중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역전의 용사에서 그 서정욱 변호사 전화 내용을 전화 인터뷰 전화했죠. 어제 전기한 대표가 통화한 걸 틀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탈당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단언하셨잖아요. 안 할 거다.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대론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또 기사에는 그게 많이 나왔어요. 매일경제인가 뭐 그 기사에서 그 꼭지를 탁 뽑아가지고 서정욱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피해자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선제적으로 먼저 본인이 탈당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급부상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탈당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선거에 유리하다면 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멋쟁이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멋쟁이 코스프레를 아마 코스프레야 이제까지도 많이 했죠. 지금도 뭐 한남동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 때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장군의 모습 뭐 다 정말 많은 코스프레를 했죠. 아마 김건희 씨 포트라인에 세운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어요. 굉장히 연약한 척, 유약한 척, 뭐 몸이 아픈 척, 뭐 별의별 게 다 연출이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항상 본질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 본질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코스프레를 해도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니까 그냥 탈당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당의 자유통일당 사람들과 든든하게 그 당의 바람막이로 그렇게 기대서 있어 주시기를. 네. 그래요. 태양님이라는 분이 저 속보를 하나 올려주시는데 이게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직위원 판사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룸사롱 접대, 사진과 장소가 특정된 매우 정확한 제보가 있었다. 김용민 의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재판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직위원 부장이 너무 윤석열 구속 취소 시켜준 게 이상하다. 이게 뭔가 분명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소위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
사실은 이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오. 예, 이 수사하시는 분이 예. 이 기관에 계시는 분이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류의 뭐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그 당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돼서 또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김용민 네. 의원 측에 그 제보가 들어갔고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거를 문제로 지금 제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같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1인당 지금 100에서 200이라고 댓글에 보니까 속보를 이렇게 전해 놓으셨던데.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 룸사롱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자기들끼리고 이너서클 멤버들끼리 뭐 그렇게 왔을 텐데 제보를 했다는 건 상당히 그러면 많이 알고 자세히 했겠구나라고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댓글을 적어주고 계신데 법사위에서 김용현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럼 너무- 또 뭐 쪼개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99만 원을 또 나눠가지고 이거 지금 근데 청탁금지법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또 법원이 쪼개질 일입니다. 완전 쪼개질 일이라서 그리고 그동안 왜 지기현이 이런 희대의 구속 취소의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구속 만약에 이런 게 취소도 있었다면- 그렇지만 제가 또 네. 화나는 거는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아예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공개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윤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핵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내부에서 과연 어디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건지 도대체 그럼 왜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코가 걸려 있길래 네.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지 네. 예, 특히 더군다나 내란 친이 쿠데타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뇌물도 아니고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다 오픈하고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죠. 이거는 특검도 필요할 것 같고 탄핵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수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함부로 또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지기현 부장의 행동이나 이런 너무 지나친 편의 그리고 실제 재판도 전부 다 지금 비공개로 돌리고 있고 우리들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못 보게 지금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사진 증거도 나왔다 이런 말씀도 막 하시는데 스카이님께서는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김학의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 완전 핵폭탄급 소식인데 그때 좀 김학의 지켜봐야겠네요. 씨 때는 저 예. 화소가 좀 떨어져서 뭐 판별 불가다 이러지만 그래서- 요즘 저 카메라는 화소가 되게 좋을 거예요. 김학이 1억 3천만 원이나 받았잖아요. 맞아요. 자기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위자료죠 위자료 그게. 네. 그거 형사보상 청구구나. 형사보상.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지지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산행입니다. 부산에 가서 오늘 거제 통영 이쪽에서 이제 사천 이쪽 경남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대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완전히 또 한번 회딱 디빌 수 있을까? 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호 문제가 걱정이에요. 네, 계속 경호 문제가 예. 걱정이라서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는 얄밉지만 네. 경호처 경호로 완전히 격상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거의 똑같은 경호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오늘날 같은 이런 우려 때문인데 네. 엊그제 이제 오마이에서 밝혔듯이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의장이 요청을 하면 네. 그게 2주의 전결 사항이 아니고 내란 대행들의 전결 사항이 아니고 그 경호처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넘버 1, 2가 이제 없고 넘버 3가 예. 이제 전결 사항이고 경호처 내부에서는 국회의장에서 합의해서 요청 오면 바로 한다 이런 입장으로 모든 실무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협의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리는 지금 경찰 경호로 괜찮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만 해달라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 형평의 문제고 형평성이니까. 또 국민적 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경호처 경호를 받지 못하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호처 경호는 기본적으로
군과 경이 합동으로 하고 있죠. 예. 보면 외곽 경호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뭐 150여 명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리고 위에 날아다니는 드론 이런 것까지를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요인 경호에 대해서 유일하게 노하우를 가진 실전 경험을 가진 집단은 경호처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경호처 경호로 격상을 해야죠. 네. 아마 저들은 일부러 상대방이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안 했겠죠. 참 옹졸하고 치졸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 이제 경호라는 거를 이제 잘해야 된다, 경호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2km 사격거리가 가능한 소총이 뭐 일반입이 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사설 경호원들이 무슨 그런 총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총은 어떻게 막아 경호로? 그렇죠. 그럼 결국 군과 경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김문수는 지일 아니라고 뭐 본인한테 테러 위협 있나?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구체적 제보가 계속 오고 있고 경찰이 아마 검찰에 그 사건 송치한 것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위협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 후보가 방탄복 입고 유세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 21세기에. 네. 더군다나 네. 그 김건희 친오빠가 뭐 카톡 프로필 사진에 권총 사진 올려놨다고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일지 정말 황당할 따름이죠. 왜 하필 이 시점에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사인일지도 모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와중에 안 한다. 경호처는 자기들은 뭐 얼마든지 다 준비돼 있다. 네. 황당하죠.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승리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거에서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이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정상적으로 재판이 가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김건희는 그렇게 자기가 소환 안 되려고 뭐 남 검사들 폰도 다 걷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포트라인만 서도 그게 거의 뭐 정신적 사형 선고 아니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짓이든지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종합 특검이 들어가서 뭐 캄보디아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건진이 어쨌다 나오기 시작하면 본인도 형량에 있어서 주체 못할 수 있다는 그 예상을 왜 예. 못하겠어요, 본인들이. 그러니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네. 우리는 가장 그러면 최고의 요인 경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경호처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냐. 예.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경찰에서는 뭐 하냐, 군에서는 뭐 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불안감 가운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래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군중들 속에서 이제 경청 투어도 했고 군중들 속에서의 선거운동 거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걱정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지금 이런 첩보가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 구체적인 뭐 이제 그 경로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격거리라 그러나요? 이게 네. 2km가 넘는 소총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소총 권총 같은 게 예, 2km씩 나가는 것도 있나 보네요. 2km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선대본에서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km까지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총이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실제 저격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는 첩보까지 받았다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격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그저께 밤하고 그 새벽에 이제 컨택한 걸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km든 뭐 몇 미터든 간에 이 실전적으로 계속해서 훈련되고 실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증언이 이제 일종의 오더를 받은 사람 중에 이제 포기를 한 사람도 있대.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현실에서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진짜 이걸 방아쇠를 땡길 정도의 어떤 그런 요원들이라 그러면 예. 최근에 실전적으로 훈련을 계속했거나 어떤 실전적으로 활용해온 사람들. 그럼 이제 국내보다는 지금 노 변호사 말씀대로 그런 전문 요원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현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국정원이 테러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테러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좀 촉구를 하는데 전혀 국정원이 지금 나서고 있지가 않고 지금도 국정원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 여전히 본인 입으로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김건희 씨한테 전날 12.3
전날 12월 2일 날 전화 2통 받은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본인도 굉장히 발목 잡힌 게 뭔가 많이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추정해봐도 그게 그 전날 하필이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등등이 이제 뻔히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도 살기 위해서 어떤 아마 전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의 물론 이제 추정이겠지만 네. 뭐 구체적인 제보나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정원 사람이 자꾸 오간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지금 실제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이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제가 이런 그 것도 제보를 하잖아요. 지금 예. 똑같은 제보를 받은 건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저도 하도 저 원래 음모론 같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도 이 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꼭 알려야 된다고 하도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예. 금요일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탄 유리로 감싸서 아예 유세를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유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유튜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굳이 대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갈수록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안감이 커질 텐데 면밀하게 또 정보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제보가 들어온 내용들은 스픽스도 또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광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합 시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상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의 억울한 일도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긴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현 변호사님, 신영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